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정에서 알아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 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찌푸린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늘 웃고 있는 편인가 아니면 늘 찡그리고 있는 편인가? 자신이 전자에만 속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늘 웃고 있다가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불쑥 솟는 화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 했다. 그리고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 했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말은 아주 신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쏟아내는 악담은 듣는 이를 거북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 한가득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의 공격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화란 우리 마음속의 일이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화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는 날감자와 같은 것이다. 감자를 날 것 그대로 먹을 수는 없다. 감자를 먹기 위해서는 냄비에 넣고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화도 마찬가지다. 당장 화가 났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 헤아려야 한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일을 당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 부처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들을 전해주셨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그와 나의 내면과 대화하기 등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내가 있는 플럼 빌리지에서는 이러한 것을 씨앗을 골라 물주기라 한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그 밭 속에는 아주 많은 씨앗이 있다. 기쁨, 사랑,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짜증, 우울, 절망 같은 부정적인 씨앗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씨앗이 아닌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의 길이며 행복을 만드는 법칙이다. 파트 1.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 화는 기쁨, 슬픔, 즐거움, 두려움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들 중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출몰한다. 그 원인에는 타인과의 부딪힘이나 욕구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경쟁, 잦은 스트레스 등을 먼저 꼽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먹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 했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그러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할 때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할 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노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먼저 식사와 소비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식사는 문명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재배하는 방식,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방식이 문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고통을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에 화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는 화가 들어있다. 계란이나 닭고기에도 엄청난 양의 화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먹는 셈이며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화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한다. 요즘에는 닭이 최신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된다. 닭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흙 속에서 먹이를 찾아 먹지도 못하고 순전히 사람이 주는 모이만을 먹고 자란다. 늘 비좁은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늘 서 있어야 한다. 걷거나 뛸 자유가 없는 상태를 상상해보라. 밤낮 없이 한 곳에서 꼼짝 못하고 지내하는 상태를 상상해보라. 틀림없이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닭들도 당연히 미쳐버린다. 닭이 알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 농부는 인공적으로 밤과 낮을 만들어낸다. 조명등을 이용해서 낮과 밤을 짧게 만들면 닭은 그새 24시간이 지난 것으로 믿고 또다시 알을 낳는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닭은 결국 엄청난 화와 좌절과 고통을 안게 된다. 닭은 그 화와 좌절과 고통을 다른 닭을 공격함으로써 표현한다. 닭들은 부리로 서로를 쫀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는 닭이 무수하다. 극심한 좌절에 빠진 닭이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닭의 부리를 잘라버린다. 그 같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을 때 우리는 그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화를 먹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 화를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한 닭이 낳은 행복한 계란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화가 난 암소에게서 짠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 순리대로 자란 암소에게서 짠 유기 우유를 마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들이 가축을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또 유기적으로 길러진 채소를 사 먹어야 한다. 값이 더 비싸지만 적게 먹으면 된다. 우리는 적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을 뿐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행태도 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잡지에서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또한 독성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그것들도 화와 좌절을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비프 스테이크와도 같다. 거기에 화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곧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된다. 신문기사나 타인들과의 대화 같은 데도 많은 화가 들어있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더러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1시간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품고 있는 엄청난 양의 독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엄청난 양의 화가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소비를 자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송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늘 유의해야 한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말이나 행동을 고려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내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난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많은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쌍방 모두가 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질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과 도움이다. 어느 쪽도 안갚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치밀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들 뿐이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한다. 방화범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집에 불을 지른 걸로 의심가는 자를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연히 먼저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을 끄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들을 주셨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우리 자각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기,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방법들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그 모두가 부처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다.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몸 안에서 공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기와 몸을 자각하게 되고 한편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자각하게 된다. 그렇게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되고 3번 반복하면 그 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을 때는 늘 걷는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다.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도착할 수 있고 정토 혹은 신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자각하고 또 호흡을 자각하면서 걸어보라. 그러면 한 번의 들숨 혹은 날숨 동안에 몇 걸음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인이라 말하고 내쉴 때는 아웃이라 말해보라. 그러면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 즉 보행 명상을 하게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힘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정신적 전통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의식을 치르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들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그 어떤 정신적 전통 혹은 종교를 믿건 간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불의 바다에서 쾌적한 호수로 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가 치미는 순간에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 쉽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남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 믿으려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안에 들어있던 어떤 화의 씨앗이 고통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가 더욱 커져왔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 깊은 곳에 화의 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의 씨가 가령 사랑이나 이해 같은 다른 감정의 씨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있다. 화의 씨가 더 큰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에너지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타인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통찰하게 된다. 타인들은 단지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통찰에 이르면 커다란 위안이 오고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그 같은 통찰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화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어야 한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된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 주위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진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은 식구들의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식구들마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의 고통은 그 개인만의 고통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행복도 그 자신만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몹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는 또 주위 사람들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10분, 15분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걸음걸이를 자각하면 그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가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울 것인가? 자신의 화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진다. 이 새로운 안식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돕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진다. 이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이제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화가 연민의 정으로 바뀐 것이다. 자각은 집중과 통찰로 이어진다. 통찰은 자각이 맺어준 결실이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15분이나 30분쯤 자각을 실천하여 집중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꽃을 피우는 변화의 방법이다. 화가 났을 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마음속에서 화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화가 거기에 있으며 잘 보살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되새긴다. 우리는 즉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마음속에서 자각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화를 감싸 안고 파악하고 보살피게 한다. 한편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라는 충고도 되새긴다. 여보, 난 지금 몹시 고통스러워. 화가 났어. 당신이 그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훌륭한 수련자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화를 보살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제발 날 도와줘 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와 친밀한 사람이고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매우 진실되고 충실한 태도다. 처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 그와 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가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그도 나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을 안다고 판단할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화를 끌어안기 때문에 그도 내가 그를 더 이상 응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동지로 여긴다는 것도 알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그 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부처는 수도 승도 화를 낼 권리가 있지만 그 화를 다음날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화를 너무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건강에 아주 해롭다. 고통이나 화를 하루 이상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위의 세 가지 말을 차분하고 자애롭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화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시한이 가까워질 때는 그 말을 편지로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보, 나 화났어. 마음이 아파.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지금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화를 끌어안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제발 날 도와줘. 이처럼 평화의 말을 적은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편지로 전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세 가지 말에다가 혹은 그 편지에다가 우리는 또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다. 이번 금요일 밤에 앉아서 서로 속마음을 진지하게 털어놓는 게 어떻겠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말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금요일까지는 사나울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며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요일 밤이 좋은 이유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소되면 둘이서 주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 밤이 될 때까지 각자가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고 화의 뿌리를 깊이 파헤쳐 본다.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 마음속의 화를 의식적으로 껴안는다. 그러면 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당한 고통의 주요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씨앗에 자신이나 남들이 너무 자주 물을 뿌려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화는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의 씨앗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수많은 부정의 씨앗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많은 긍정의 씨앗들도 있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을 피하고 긍정적인 씨앗을 찾아내서 날마다 물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다. 행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결혼 전 남편한테서 받은 옛 연애 편지를 고이 간직해온 프랑스 여자가 있었다. 연애 시절 남편은 그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편지를 많이 보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했다. 참으로 달콤하고 이해가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던
그 편지들을 그녀는 과자 상자에 보관했다. 어느 날 아침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옛 연애 편지들을 넣어두었던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걸 잊고 지내왔다. 그 상자가 그녀에게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에 그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고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남편도 아내도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대화할 수가 없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다. 물론 이제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아내가 그 상자를 발견하기 전날 남편은 사업차 출장을 떠났다. 그는 집에 있는 게 즐겁지가 않았고 그래서 잠시나마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잔뜩 기대하며 집을 떠났다.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다. 남편이 뉴욕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덤덤하게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그저 일상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예정대로 집에 돌아오질 않고 며칠 더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남편이 집에 없어도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옷장을 정리하다 상자를 보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뚜껑을 열자 친숙한 향기가 확 풍겼다. 그녀는 편지들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콤했던 편지였던가. 그는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말만 골라서 썼다. 메말랐던 땅에 마침내 비가 내린 것처럼 그녀의 기분이 매우 싱그러워졌다. 그녀는 그 놀라운 편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에 갖다 놓고 앉아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예전 그 행복의 씨앗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켜켜이 쌓인 고통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 씨앗들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그녀에게 보냈던 사랑만이 가득한 편지들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행복의 씨앗이 물이 뿌려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의식 속에 깊숙이 묻혀있던 행복의 씨앗에 물이 뿌려지는 셈이 된다. 최근에 그녀의 남편은 연애 시절에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옛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는 남편이 예전처럼 달콤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복이 늘 그들과 함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그리도 참담하게 된 것일까? 옛 연애 편지를 읽던 1시간 반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행복의 씨앗에 물을 뿌려준 것이다. 그녀는 남편도 자기도 서로에게 미숙했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고통의 씨앗에 물을 뿌렸을 뿐 행복의 씨앗에는 물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옛 연애 편지를 다 읽은 뒤에 그녀는 갑자기 남편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졌다. 그 시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 행복했던 황금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썼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말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남편에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성껏 편지를 썼다. 그것은 진정한 연애 편지였다. 오랫동안 과자 상자 속에 묻혀있던 예전 그 연애 편지를 썼던 그 매력적인 남자에게 보내는 그녀의 새로운 연애 편지였다. 그 옛 편지를 읽고 또 그에게 전할 편지를 쓰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수련의 시간이었다. 다만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편지를 쓴 후에 그녀는 마음이 매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아 아직 편지를 전해주진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다. 행복의 씨앗이 다시 깨어나고 거기에 물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가서 책상에 편지를 놓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옛 연애 편지를 읽고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 두 사람 모두가 그동안 미숙했었다는 것을, 미숙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왔다.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삶을 서로가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하자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둘이서 노력을 하면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지난 여러 해 동안처럼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책상에 놓인 편지를 보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데는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내 책임이 더 컸을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보자 하고요. 평화와 화해와 행복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읽고 아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명상을 실천하고 있었다.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행복의 씨앗에 물이 뿌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깊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전날 아내에게서 일어났던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 부부의 관계는 개선되었고 행복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거의 편지를 주고받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서 그새 잘 있었어. 밖에서 만날까?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간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연애 편지를 쓰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편지를 통해 대화를 하자. 딸과 어머니, 자매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자. 감사, 사랑의 마음을 편지를 적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들과 대화하기 어려우면 하루나 이틀 동안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하자.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서 사랑의 편지를 쓰자. 연애 편지를 쓸 때와 똑같은 말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내가 말 못할 고통을 당해왔다는 걸 잘 안단다. 아버지로서 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구나. 너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게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의 고통을 나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나는 잘 안다. 이제는 모든 걸 바꾸고 싶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도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자세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사랑의 말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연민의 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적이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